깊이 있는 얘기로 들어가 보면요. 생명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 한 번의 그 생명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그 인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자, 그렇다면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해 나갈까라는 게 2장에 나옵니다. 생명의 기본 운동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생식 활동을 하죠. 일단 그래서 생식 활동.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살아있는 입자가 분자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복제, 그렇죠. 분열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명 단위에서 이 생명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생식이라고 얘기하면 세포 분열을 의미해요. 네, 세포 분열. 단물고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찍어내는 거죠. 여러 개를 이제 찍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생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번식이라는 행위도 하죠. 이 번식은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세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번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혁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세포가 뭉쳐 있다고만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생명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뭐 분산되지 않고 번식하면서 빠른 속도로 자기 폐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개체 안에 가두는 그런 부동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생명체가 분화되어서 각 개체가 완성될 때는 그 완성되는 건 생식과 번식을 넘어서 혁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각각의 개체들이 각각의 개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가령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혁신을 거쳐서 자기 폐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개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의 개체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처럼 아주 작은 개체도 생식과 번식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내야만, 그래야만 그 안에 그 어떤 하나의 개체, 생명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혁신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뭐예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분산되지 않고 번식하면서 빠른 속도로 자기 폐쇄를 통해, 그렇죠, 에너지가 중요한 거죠. 에너지가 가두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얼굴 생김새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가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손잡으면 짜릿한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뭐 전기가 통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자기장을 형성해요. 근데 이게 고유의 자기장이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른 자기장을 형성해서 에너지를 가두어 놓고 있는 게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접합. 개체가 완성되고 난 후에 혁신을 통해서 개체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접합이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 접합은 무기체의 벽을 깨뜨리기 위한 시도죠. 혁신은 생명체이고 생명체가 아닌 개체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어요. 가령 산에 있는 바위. 바위는 그 주변에 있는 돌들하고는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리돼서 만들어진 형태의 그 다른 개체들도 어떻게 돼 있어? 무기체의 벽이 생기게 되면 서로 다른 개체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무기체의 양에서는. 그런데 이게 생명체로서 새로운 개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합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질을 섞는 것. 생명체가 생명 단위가 될 때는 단 하나의 기질만 가지고는 돌이라든가 뭐 우라늄이라든가 뭐 탄소 덩어리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특징 없는, 개성 없는 개체들이, 원소들이 뭉쳐 있는 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질이 섞여 있는 존재. 그걸 우리는 생명체라고 불리는 거죠. 기질 섞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질들은 서로 무리를 만들어요. 무리짓기. 5번째. 통합, 종합, 합성을 통해서 단순함에서 점차 복잡한 형태의 무리로 점차 진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부족 국가였다가 점차 부족이 연합체가 되고 군장 국가가 되고 중앙 집권제 국가가 되고 또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에서 뭐 복지주의 또 민주주의 사회로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뭐가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형태로부터 복잡한 형태로. 그래서 법도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의 법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법이 사회 안에 있어야만 그 사회의 기질들이 서로 무리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버섯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버섯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데 버섯의 그죠? 대는 단단하죠. 질기잖아요. 그리고 고든 형태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 포자를 넓게 퍼뜨릴 수 있는 데에는 그런 단단하고 기둥 같은 것들이 불리해.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멀리 퍼뜨려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혁신이 이루어져요? 버들버들하게. 그렇죠. 위로 우산 형태로 자기의 퍼져나가는 면적을 넓히는 형태의 진화가 필요하죠. 그 과정이 있어야만 더 멀리 그 자신들의 그 무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버섯 같은 것도 바로 이 무리짓기의 특징을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의 집합으로부터 복잡한 형태의 집합으로 자신을 진화시켜 나가는, 변이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활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물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순함과 복잡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에요. 또 이 개체들은 특정한 형태로 자신의 특징을 강화시켜요. 이걸 쌓아올리기라고 불리는데, 그럼 새우는 어디에다가 가장 핵심을 두나요? 자신의 몸을 강화시키는데. 새우? 새우. 심하니. 새우 껍질.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새우 먹을 때 껍질 벗기고 먹잖아요. 껍질은 우리도 못 씹어 먹잖아요, 잘. 그 정도로 껍질. 게도 마찬가지죠. 게도 튀기면은 연해진 거. 뭐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가령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가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껍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린, 목 길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그 자신들만의 어떤 쌓아올리기를 시작해. 자기의 특징을 쌓아올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의식 안에서는 적어도 생존에 적합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증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인간? 그네죠.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돼. 아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 왜 서서 살아요? 멀리 보내. 그렇죠. 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차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쌓아올리기는 어디로 이루어졌어? 머리. 뇌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힘으로 봤을 때는 뭐 호랑이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하지요. 실제로 털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쌓아 올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는 두뇌가 된 거죠. 근데 두뇌를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해야만 두뇌의 그 밀도가 만들어져요. 엄청난 밀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 근육을 발달시키고 털을 발달시키고 가죽을 발달시킬 때 인간은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두뇌에 다
쏟아 부은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동물들이 봤을 때 인간은 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인간들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몸에 두세 배 되는 무게를 들어올리지도 못하는 아주 뭐 몸이 좋은 사람 겨우 올릴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든 쌓아올리기는 그래서 그 개체의 특징을 결정짓는 단계에서 이걸 이제 분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화의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만들어요.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작동하는 게 혈통이죠. 혈통. 그래서 뭐 물론 인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강자들만 살아남아요. 약육강식. 근데 그건 강자들이 뭐 악독해서 뭐 강자들이 더 좋은 기질을 가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체가 살아남아야만 그 혈통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야만 사자라고 하는 혈통이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강한 앞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아야만 사자라는 혈통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쌓아올리기 가능해요. 그래서 혈통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혈통 출현을 생물학에서는 정향 진화라고 불러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잠깐 새우 얘기를 드렸지만 크릴 새우도 있고 하여튼 새우들이 엄청 바다의 영양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새우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큰 새우라고 하면 뭘 떠올려요? 대야. 타이거 새우. 랍스터죠, 랍스터. 네. 랍스터는 망치로 두들겨도 껍질이 안 씹힐 안 깨질 정도로 강력한 껍질을 만든 거예요. 정향 진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진화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랍스터의 껍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크기도 더 커지게 된 거죠. 새우들은 껍질을 그렇게까지 진화시키지 정향 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 거예요. 새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랍스타는 개체수보다는 더 강력한 껍질을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거죠. 정향 진화를 이루게 된 거죠. 이렇게 쌓아올림이 바로 생명의 진화, 다시 말해서 상승을 만든다. 이 중요한 발견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방해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테아르디 샤르댕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개체들을 봤겠어요. 근데 이 개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보여. 그 몸을 보면. 그렇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보든 어디에 가서 보든 뭐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 진화가 진행되었을까가 연상이 되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중요한 발견, 이 한쪽으로의 정향 발견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이 필요했겠어요. 희생.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생식을 통해 매번 새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쌓아 올려지는 거죠. 특징들이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렇게 자손을 남기는데 집중하나요? 마찬가지의 원리죠. 쌓아 올림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향 진화의 방향이 있어. 그리고 이 정향 진화의 방향에서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위해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실수죠. 실수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들을 쌓아 올리면 그 실수 안에서 가장 덜 된 실수가 살아남게 되고 그게 하나의 혈통으로서 보존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은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진화를 이룬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면역력도 발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돌연변이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설명해요. 리처드 도킨스도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 수없이 많은 변이는 결국에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분화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테아르디 샤르댕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향 진화가 오히려 개체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보다 더 중요하지요. 정향진화가. 돌연변이는 오히려 도태되기가 더 쉬워. 그런데 같은 돌연변이가 정향진화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향진화가 우리의 몸을 점차 고정된 형태로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방식이죠. 생명은 어떤 진화가 쌓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실수가 쌓이면 이게 넘치게 돼요.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서 생명을 위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넘치게 되죠. 그 결과들이 넘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죽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죽었고, 이런 방식으로 실패했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도시로는 살아있지만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역사적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왜 그 사회가 무너졌는가? 근데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칙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정향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물학에서 설명하는 자연 선택의 이론이에요. 환경에 적응한 개체, 적자가 생존한다라는 거죠. 또 생명은 재치도 필요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각 부분들의 쌓아올림으로 전체가 형성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꼬리뼈가 사라졌잖아요. 인간에게. 실제로 꼬리뼈의 흔적은 있죠. 인간에게도. 꼬리뼈의 흔적은 있어. 과거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필요 없어서 사라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걸 이제 재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쌓아올림을 통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린 분들은 규칙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균형에 맞게 점차 퇴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점점 더 길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재치가 있게 왼손과 오른손의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듯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무관심도 필요해요. 정향진화는 약육강식의 방식이죠. 만약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동물의 새끼가 있다고 칩시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불쌍해서 못 잡아먹겠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 개체가 쌓아올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차별하게 무언가를 잡아먹었어야 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보통 보면 뻐꾸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탕란하게 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뻐꾸기 개체가 먼저 나오게 되면 알밀어내기를 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새끼도 같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뱀새 새끼가. 그러면 새끼 밀어내기까지 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동했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이런 현상이 쌓아올림이 일어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방식은 굉장히 무관심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향진화를 위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약육강식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새끼고 뭐고 할 거 없어요. 뭐 불쌍하다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은 동물 세계에서는 사치죠. 공격하고 또 주변 동물들하고 갈등해요. 먹이를 두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키는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개체들을 내 쪽으로 통합시키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혈통 유지예요. 사자가 다른 개체를 포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새끼 죽이기를 제일 먼저 해요. 왜냐하면 내 DNA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개체들이야. 내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제일 먼저 죽여. 새끼를 죽이면 그 암컷들이 더 이상 새끼 돌보기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임신을 준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좀 너무 이 잔인하고 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쌓아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혈통 쌓아올리기가. 이게 바로 생명의 방식이에요. 생명은 철저하게 경쟁과 기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코스모스 책에서도 이런 얘기했는데 인간도 어떻게 보면 기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도 어디에 기생하고 있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탄수화물. 탄수화물? 우리가 아까 좀 떡 드셨죠? 네. 인간은 실제로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이 식물들은 그 번식에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알갱이들이 굵잖아요. 멀리 퍼져나가지가 못해.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생물들, 날 멀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개체들에게 자신의 씨앗들을 계속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새들도 와서 그런 방식으로 곡식을 먹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혁명에서 가장 신석기 혁명을 이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농업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냥 채집만 하다가 신석기 혁명 이후부터는 농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농경이라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거예요. 예.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효율성이 어디까지 증가했어요? 과거에 먹던 쌀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달고 맛있고 열매도 많이 달리는 곡식도 알갱이도 많이 달리는 쌀로 진화하게 된 거죠. 인간을 기생시키니까 자기가 우리 단백질에 탄수화물에 기생시키니까 이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과 기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혈통 쌓아올림이에요. 생명현상에서 발견되는 가지치기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유사분열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책에 잠깐 등장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뭐 같은 개체가 특징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요즘에 이제 대저토마토가 맛있잖아요. 근데 이 토마토도 찰토마토가 있고 뭐 여러 토마토가 많이 있어. 방울토마토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유사분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체의 특성들 중에 어떤 요소들을 더 강화시켜서 그것들이 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생명의 방식이 유효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린네도 이걸 통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죠. 그래서 뭐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린네가 만든 분류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면 인간은 처음에 동물계에 속해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동물계에 속해. 그리고 문으로 본다면 척상동물문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척추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유,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 포유강에 속해 있죠. 그리고 영장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걷는다. 사람과에 속해요.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우리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 중에서도 우리는 사람, 사피엔스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속을 만든 게 이제 종으로 분류하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모두 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서 본다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징들이 생명의 방식으로 따른다면 생물 방식에서 인간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점점 그 특징에 따라서 좁혀지는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유사 분열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특징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에는 사피엔스 종까지 오게 된다. 이 얘기죠. 성장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체 집단의 섬유들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과정에 어떤 방향들을 따라서 서로 가까워지고 모이고 뭉치기도 합니다. 상호관계가 어느 정도에 달하면 독립된 씨가 나오고 이제 다시는 주변의 씨와 교통하지 않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죠. 가령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지금 현재 인간끼리만 교접이 가능해. 그러니까 생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생식이 가능한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 세세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양이 달라. 그래서 서로 번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같이 아무리 번식을 시키려고 시험관 안에다가
이 두 정자와 난자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서로 다른 동물들의 정자와 난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서로 교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주변의 씨와 교통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독립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은 순전히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 종이 개별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종끼리만 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안에 들어와 있는 종 안에서는 모두 다 번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가령 흑인과 황인 사이에도 가능하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종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영장류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 보노보하고는 절대로 교접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별화가 되기 시작하면 성장을 통해서 개별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개별화된 개체의 종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처음에 일관됨과 넉넉함이 없이는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지 않는다.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가장 집중하는 건 뭐냐? 개체수를 늘리는 거야. 한번 사피엔스라는 종이 정착하게 되면 이 사피엔스라는 종은 초기에는 무조건 개체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체수가 늘어나야 쌓아 올림이 가능해져. 생명에. 그러니까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여러 종류의 호모 사피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NA의 교차 결합이니까 감수 분열을 통해서 특징들이 다 달라. 그런데 그 특징들 중에 적자,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개체가 좀 필요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관됨과 넉넉함이 없이는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지 않는다. 뚜렷한 법칙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이 어떤 이론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고착돼. 초기의 인류는 어디에 생각이 고착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어요? 수렵과 채집. 그 구석기 인류 역사 배울 때, 선사시대 역사 배울 때 구석기인들의 특징은 항상 수렵과 채집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다음 신석기 인류로 오르게 되면 농경, 정착생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체화된 거예요. 삶이 구체화된 것. 네. 이게 이 호모 사피엔스가 살기에 적합한 형태다라는 게 구체화되면 그 고착화돼 버려요. 그 형태가. 그리고 그 고착화된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머무르게 되면 이걸로는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 가령 수렵과 채집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다 멸종돼 버려가지고 이제 사냥할 거리들이 남지 않았어. 사냥할 거리들을 찾아서 이동했잖아요. 우리 그 유발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심지어 호주까지 넘어가죠. 예. 거기까지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요. 예. 수렵 채집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먹기만 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기존에 고착화된 방식을 고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신석기 혁명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단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구석기와 신석기의 역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 다시 말해서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론의 밑그림을 계속 다듬고 정돈하고 세밀하게 손을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게 생존할 수 있을까? 좀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머리에 온 정신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감할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창조가 팽창과 평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이 처음에 어떤 방식을 발견했어?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농경이라는 방식이죠. 농경이라는 방식이 만들어졌어. 근데 농경이라는 방식을 해보니까 삶에 적합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 방식이 팽창돼. 팽창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평형적으로 이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변화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조그만 변화야. 왜냐하면 먹는다는 부분에서, 먹고 배설한다는 부분에서는 동물의 특징에서는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죠. 곡물을 먹고 배출한다든가, 채집한 열매를 먹고 배출하고, 사냥한 동물을 먹고 배출하거나 사육한 동물을 먹고 배출하는 것,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삶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방식일 뿐이야. 그런데 질적으로는 이런 조그만 변화지만 양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 방식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면 양적으로 완벽한 일관성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 방식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또 사람들에게 널리 펼쳐지게 되면 또 어떤 시기가 와요? 고치는 시기가 와요. 그걸 고쳐. 더 어떤 방식으로 개량해야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동물들을 잘 사육할 수 있을까? 어떤 동물을 또 사육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반복, 성숙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반복이에요.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의 인간 현상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아주 지리멸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착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종적 분화죠. 단순한 확장으로는 천마디가 두꺼워져 문이 만개한다. 양으로는 퍼지면서 동시에 질로도 나누어진다. 분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의 진화가 평등해지고 난 다음에, 평탄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고치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삶의 질적인 부분을 고치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시기를 사람들은 계급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요. 이렇게 사회를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뭉쳐 살면 오히려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예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분화예요. 이 새로운 분화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죠. 우연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농사 짓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소득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개체들만 그 사람과 뭉쳐 살게 돼. 나머지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뭉쳐 있고 누가 멀어져 있는가 이걸 결정하는 거는 철저하게 뭐야?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개체가 우연히 운이 좋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분화의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당군항검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군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섬기던 부족과 곰, 그 다음에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이 있었는데 이 세 부족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이 신화로 만든 거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군이 있던 그 부족이 하늘을 섬기던 그 부족이 농경에서 가장 유리했다는 거예요. 호랑이나 곰을 섬기던 부족들보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부족 두 부족이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과 곰을 섬기던 부족. 이 부족이 우연찮게 이 단군 부족과 뭉쳐 살게 되면서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뭉쳐 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한민족이라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쪽에서는 또 다른 우연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에요. 그냥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필요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우연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은 결국 강화된 형태의 윤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윤생이라는 건 떡잎 있잖아요. 떡잎.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떡잎이 나오는 순서가 다르죠.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떡잎이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돌면서 윤생. 그래서 이걸 윤생이라고 불러요. 떡잎이 나오는 순서가 마치 윤생처럼 만들어지듯이 처음에 우연으로
정착한 개체들은 그 개체를 중심으로 이 윤생의 형태를 띠면서 주변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가 생기는 거죠. 국가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윤생의 한가운데서 사회화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연 속에는 개인이나 무리가 유기적으로 잘 뭉친 경우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사회화를 진화의 특이한 한 가지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첫인상과는 달리 사회화가 가장 기본적인 유기물 법칙 가운데 하나를 위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도 사회화를 해요. 그렇죠? 네. 벌, 개미 다 사회화가 되어 있어요. 그 역할도 다르죠. 여왕벌, 뭐 일벌, 꿀벌 다 역할도 달라요. 동물들도 다 사회화를 하죠. 그런데 인간의 사회화와 그 동물들의 사회화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화를 진화의 특이한 한 가지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첫인상과 달리 사회화가 가장 기본적인 유기물 법칙 가운데 하나를 위반하고 있다. 인간의 사회화가. 뭘 위반하고 있어요? 자, 동물들은 왜 사회화를 해요? 먹고 살려고. 사냥이 좋고 그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네,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사회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식하고 잘난 척하려고.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기술이 갖춰지면 실제로는 그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점령하고 침략을 위해서죠. 인간은 잘난 척이 많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 누구 때리려고. 그렇죠. 초기의 사회화는 인간의 사회화는 다른 부족들을 때려잡아. 침략하기 위한 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화가 다른 동물들의 사회와 다른 차별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선악설이네 선악. 네. 인간은 개체로서도 충분히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 마치 그 다른 혼자 사는 개체들처럼. 그럼 싸우고.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화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회화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냐? 실제로는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괴롭히려고 그렇죠. 다른 개체들의 음식을 또 영토를 더 쉽게 빼앗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두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안으로 탄젠트 에너지만을 가지고 사회화를 완성해.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사회화를 하고 있는 동물들은 과거 수백 년 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벌집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회로 바꿔나가. 그래야만 다른 사회의 부족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 복잡한 사회화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뭘 해야 했던 거예요? 유발을 하려 했다면 거짓말을 해야 됐던 거예요. 나를 따르세요. 나를 따르면 내가 당신들을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버지가 태양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의 후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인데 그걸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력한 부족을 만들 수 있게 돼. 그럼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부족들이 이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힘만으로. 뭐의 힘이에요? 그렇죠. 거짓말. 근데 인간은 거짓말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잘해. 지식이 필요하지. 그렇죠. 두뇌가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이기 위해서.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면을 썼다고 해요. 네, 근데 가면이 뭐냐? 이 동물 가면이야.
네, 동물의 모양을 한 가면. 그런데 멀리서 피라미드 같은데 신전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데서 그런 가면을 쓰고 왕이 예전을 직전을 하면 망원경 같은 게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와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뭔가 예술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신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 차별화된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고 그 각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게 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화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자기를 꾸미는 역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장식하는 거야. 사회를 장식해.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사회에 더 복종하게 되고 그 사회화가 점점 강해져서 그 사회화를 통해서 생존의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이렇게 다른 형태의 사회를 가지게 된 것,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고정되지 않은 형태로 사회 형태를 새롭게 가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인 유기물 법칙 가운데 하나를 인간이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냥 생존을 위한 사회화가 아닌, 그렇죠? 네, 어떤 거짓말을 위한 사회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는 거짓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두뇌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이 자연에 적응하는 개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인간이 해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정량 진화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일하드 샤르댕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부로서의 사고방식, 쉽게 말하면 인간 우위에 다른 생명체보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우위에 대한 개념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인간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굉장히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말하면 아마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었겠지만 이 책에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잖아요. 자기 책에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 때문이에요. 관점. 이런 관점이 사실은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렇죠? 동물적으로 봤을 때는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도 똑같이 세포로 이루어진 동물이니까 동물적으로 유기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명체인 인간을 굉장히 좀 독특한 개체인 것처럼 꾸며내는 어떤 과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이 과학적으로 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테일하드 샤르댕이 또 자신의 정체성을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오늘 3강. 아니네요. 그래요. 3주 더 남았네요. 네. 2주 더 남았어요. 5주짜리. 다음 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너 그때 가져왔던 그 스토너를 함께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